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예. 이런 거래요. 스타트업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일부러 망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언더스탠딩도 뭐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숙제 안 해주시면 퇴퇴퇴 빨리 말이 시간 됩니다. 퇴퇴퇴 하세요. 네, 근데 이 어떤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네. 대표가 책임져라 같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라 하는 그런 관행과 그런 계약서가 있었나 봐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망했더니 진짜 진짜 망했다. 그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압류하고 들어오더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냐 아니면 좀 과한 거냐. 지금 원래 투자할 때 그냥 보통주가 아니라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해서 예. 회사에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를 청구해서 그 회사에 남는 돈까지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환불해 주세요 하는 규정이 있는 투자 방법이 있긴 있는데 네. 이걸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 넘어오면 좀 그렇지 않니? 라는 주장과 네. 뭐 어떻게 계약서에 그렇게 썼으면 해야지 라고 하는 반론 등이 좀 충돌하면서 네. 야, 이 스타트업 업계의 이 흉흉한 분위기가 이런 데까지 전염되고 하여튼 아무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해서 알려주실 복잡한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 개 뭐 좀 부탁드릴 만한 사건가 있었는데 너무 단순해서 그런 거는 그냥 다른 변호사들한테 묻고 예. 좀 복잡한 것만 나한테 갖고 와야 돼서 요거는 진짜 이슈라고 하더군요. 스타트업계에서 요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야, 그럼 함부로 우리 투자 받으면 나는 골로 가는 거야? 걱정들이 많던데 조금 자세히 좀 일단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건지.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투자자한테 아까 말씀하신 전환 상환 우선주 또는 예. 상환 전환 우선주 뭐 두 용어를 다 쓰는데 이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를 대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일단 빚으로 그냥 이자 받아서 그냥 원금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그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옵션이 있는 투자인 거죠. 일단 그건 주식이에요. 원래부터 원래는 주식이고 원래부터 주식인데 주식은 보통 산 다음에 돈을 벌려면 그 주식을 남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수한 다음 매도를 하잖아요. 예. 환불 없죠. 그렇죠. 환불 없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회사한테 주식을 돌려주면서 환불해줘. 야, 환불해주고 나 원금에다 이자 붙여서 내놔. 다시 돈으로 줘. 그러니까 예금과 같은 느낌이에요. 상환권이. 그런 조건도 있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아니죠. 근데 그 조건이란 게 있는데 예. 어떤 정합니다. 상환 기간이란 걸 정해서 이 주식을 내가 인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인수한 다음에 몇 년, 보통 3년으로 정하는데 예. 3년 이후부터는 상환권 행사할 수 있어. 투자자가. 이게 이제 보통 3년이에요. 기간만 지나면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스타트업 그러니까 피투자 회사 투자를 받은 회사한테 배당 가능 이익이란 게 있어야지만 상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돈이 있어야 돈으로 받을 네. 수 있다. 그 회사가 무슨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3년만 지나서 투자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렇죠. 아유 보니까 그냥 싹수가 조금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면 네. 3년 지났으니까 나 환불해줘 이자 더해서 그쵸. 야 그게 무슨 투자야 대출이지. 근데 대출이네, 이제 대출. 거의 대출인데 다만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게 상환권 행사할 수 있는 건데요. 예. 피투자 스타트업한테 이 배당 가능 이익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연말이나 이럴 때 배당할 때 배당을 할 수 있으려면 회사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된다 할 때 이 이익 잉여금이 바로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예. 근데 사실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비상장 회사고 기술 특히 우리 오늘 할 회사가 어반베이스인데 예. 이렇게 기술 기반의 회사들은 매출이 빨리 발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이 예. 무르익을 때까지는 예. 그래서 이 배당 가능 이익이란 게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 투자자가 상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야, 나 상환권 행사할 테니까 돈으로 이자 붙여서 줘라는 거를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배당 가능 이익이 먼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예. 배당 가능 이익은 상법 462조에서 회사의 순 자산액에서 1, 2, 3, 4번을 뺀 금액이 있으면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이에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잔고에 그 계좌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 이익 잉여금이라고 아예 정의를 따로 해서 예.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한 금액이 있으면 이 회사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회사예요. 네. 이럴 때 한정해서만 배당도 할 수 있고 이럴 때 돈의 여유가 있을 때만 한정해서 상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때만 우리가 상환 전환 우선주의 상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이슈긴 한데 네. 조금 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 어반베이스는 어떤 회사냐면 일단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이 어떤 설계 도면을 받으면 얘를 갖다가 기술 AI 기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아예 3D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우리 아파트 이제 살면 그 도면을 받잖아요. 예. 그 평면도? 평면도. 평면도를 딱 받으면 얘가 쭉 이제 3D로 내 집을 만들어줘요. 입체감을 살려서 그쵸. 보여줘서 실감나게 보여준다.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벽지를 바꾸거나 뭐 가구를 배치하거나 뭔가 뭐 장판을 바꾼다거나 이러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R, VR 같은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쫙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바로. 바로. 그러면서 이 회사가 나중에는 인테리어 공사나 용역 이런 것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합니다. 평면도만 있으면 집의 입체적인 구조를 바로 보여주니까. 그쵸. 고객님 대기 혹시 어디세요? 아 땡땡 아파트 4동 402호면 42평이시구나. 그럼 요 가구를 딱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 어떨까? 저렇게 가구를 배치하면 어떨까를 AR, VR로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2년 전에 언더스탠딩에도 출연하셨습니다. 어반베이스가. 훌륭한 회사지. 근데 망했대. 어떻게? 이 회사가 사실은 이게 한국 시장, 한국 마켓이 작으니까 예. 일본까지 진출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던 회사고요. 나중에 투자받을 때는 몇 천억 밸류의 투자도 받았던 회사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스타트업 경기가 안 좋아져서 후속 투자를 못 받으면서 지금 좀 파산까지 이루어졌어요. 아이템 좋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러면 타임라인을 잠깐 보면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한테 상환전환 우선주 RCPS라고 하는데 이걸 5억을 투자합니다. 17년 11월 29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다가 6년이 지나서 후속 투자 유치가 실패되면서 회사가 돈이 없어집니다.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작년 간 거예요. 이맘때 네, 예. 맞아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군요. 아하. 네. 자금에. 네, 그러면서 신한캐피탈이 회사가 이제 자금이 없어지니까 어반베이스하고 대표이사인 하진우 네. 이 프로님 뭐 이름이 같아요. 하진우님한테 풋옵션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이따 제가 할 건데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한테 투자하면서 인수했던 상환전환 우선 주식을 회사와 하진우 둘한테 야 내가 옛날에 샀던 가격에다가 이자 붙여서 되사가 환불 요청이에요. 네, 환불 요청입니다. 네, 그런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야 이거 망하기 전에 계약상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한이 있으니까 되사가 그러니까 거의 영원에 수렴하는 주식을 투자 원금 플러스 알파로 되파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계약서에 있던 옵션이군요. 예. 그리고 나서 어반베이스는 회생 신청 결정을 하고요. 나중에 회생 신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파산을 합니다. 회생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회사가. 그런데 24년 2월 29일 날 그러니까 파산하기 전에 이제 신한캐피탈이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을 하면서 이 하진우 대표 개인한테 예. 그 10몇 억의 대금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해라라는 예. 청구 소송을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명령 신청이란 건 일반 소송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 청구액이 확정되고 원인이 명확한 거는 소송까지 가서 다툴 필요가 없고 그냥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처럼 확정돼서 끝나는 간단하게 예. 이게 지급명령 신청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진우 대표는 이의를 해요. 내가 낼 의무가 없다. 네, 난 이거 다투고 싶다. 어. 그 다투고 싶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하. 그리고 나서 더 놀라웠던 거는 24년 9월 9일 날
하진우 대표가 거주하는 하진우 개인 소유의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예. 9월 12일 날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집에 개인 집에 집이요. 회사 집이 아니라 아이고야. 개인 집. 즉 이 얘기는 신한캐피탈이 투자하는 회사에 했지만 이거에 대한 채무는 하진우 개인한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진우 씨 개인 소유의 그분 명의도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바로 여기 이게 제가 하진우 대표의 집 등기부등본인데요. 네. 하진우 지분 가압류라고 아하. 해서 11억 8,193만 6,426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채권자죠. 예. 거기 사실- 가압류로 걸었어요. 딱지 예. 붙이듯이 네, 노란 딱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집이니까 등기부 등본에만 등기부 이제 등본에만. 우리 사실 동산에다가 만약에 가압류를 했다면 정말로 우리 드라마에서 보듯이 딱지가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예, 투자했어요? 신한캐피탈은? 5억을 투자했는데 5억 투자했는데 그 이후에 이자 붙어서 11억이 됐나 봐요. 예, 이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연 복리 15%예요. 대박. 아이고. 그러면 2017년 11월 29일이면 정확히 지금 7년 지났어요. 7년. 예. 그렇죠? 지금 11월 며칠이죠? 10 며칠이잖아요. 예. 7년 지났 24년. 아. 그러면은 단위로 하면 105%죠. 근데 5억에 105%면 5억이 더 붙잖아요. 예. 10억인데 이제 복리고 하니까 11억이 넘는 거예요. 야.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사실 소송 걸린 것도 충격인데요. 예. 대표이사가 회사가 파산돼서 망했는데 소위 자기 집에 가압류 걸리면요. 아, 정말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그 또 하준호 대표 와이프 분께서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아실 건데 얼마나 사실 제가 어반베이스 하준호 대표도 알고 어반베이스 알거든요. 예. 근데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은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성실 경영을 정말 하셨던 분이 맞는데 예. 어쨌든 그러다가 회사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가압류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한 캐피탈이 뭐 딱하긴 한데 뭔가 계약서상에 너는 연대 책임이 있다 뭐 있다 그렇게 네. 계약서를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예, 그럴 건 그때 2017년 11월 그때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투자 계약서가 지금보다는 좀 더 투자자 중심의 계약서가 맞았어요. 맞고 지급 명령 신청 결정이 났다. 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급 명령 신청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지급 명령 신청서에 적어도 적혀 있는 법리가 예. 그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명령 신청이 신청한다고 다 결정이 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급 명령 신청이 뭐예요? 법률 용어로? 그게 지급 명령 신청이에요. 법률 지급을 용어로. 하라는 명령 그쵸. 신청. 법원에다가 나는 채권자인데 저 채무자가 나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을 저 채무자한테 돈을 나한테 지급해달라고 명령을 해줘라. 법원이 예, 법원이 그러니까 명령을 해달라고 법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쭉 보니까 이거는 신한 예. 캐피탈 말이 맞는 것 같다 그쵸. 한다는 거예요. 아하. 예, 상대방의 반박은 받지 않습니다. 예. 그냥 채권자가 논리적으로 적었는데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면 지급명령 결정을 안 해줘요. 예. 근데 논리가 맞고 근거서를 보니까 계약서도 있고 다 있으니 이거는 이 말만 믿으면 맞네 라고 하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채무자가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건데 채무자가 자기가 반박한 적이 없잖아요. 예. 이거 보니까 이거는 태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소송으로 가는 거. 그때부터는 양쪽이 공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지급명령 신청서도 제가 받아왔거든요. 이거는 예. 이제 하준호 대표가 본인의 이제 블로그 같은데 올린 거예요. 예. 올렸는데 받았는데 이 논리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 지급명령 신청의 논리는 투자계약서 12조 1의 기한정 상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게 이른바 그 전환상환 우선주 풋옵션 계약서 이거- 계약서 내용. 환불해 주세요 조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풋옵션 조항과 다른 상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풋옵션까지 나아가지 않고 기한전 상환이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했는데 아. 소송까지 가니까 더 강력하게 싸우고 싶으니까 이유를 하나를 추가한 게 풋옵션인 겁니다. 원래 상환 우선주는 풋옵션이 있으니까. 네. 그럼 저거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저 이거는 빨간 뭐냐면 네모?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도 풋옵션이 별도로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또 추가된 조항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다시 네. 드릴게요. 이걸 보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다음에 회사 또 뭐 이런 경우 5호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맞죠. 왜냐하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회사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3년이라는 기간 이런 상환 기간이 도과해야지만 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라도 또는 그 이후에라도 어쨌든 간에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니 회사가 상환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회사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 배당 가능 이익이 당연히 없겠죠. 네. 없으니까 회사가 우리 못하는데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항의 상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 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에 대한 원금의 연복리 15%를 가산한 금액과 예. 만약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 공제한 거 어허. 그거를 투자자한테 위약금으로 지급해라.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 상법상 사실은 12조의 1의 2항은 아직은 미정이지만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저 빨간색으로 방금 예. 읽어주셨던 그 부분. 예. 근데 무효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주장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1항 뭐냐면 상법에서 야 회사가 돈이 많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그러면은 상환을 못하게 해야 돼. 그게 회사를 위한 길이야. 아무리 상환권이 있어도 그런 건 안 되는 거라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기네들이 합의로 의해서 회사가 상환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돈을 못 주면 즉 상법에서 막는 거에 해당이 되면 그래도 너는 돈 줘야 돼. 아. 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법에서 배당 가능이 있을 때만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몰각하고 그거에 반해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상법이 배당 가능이 없으면은 상환을 못 하게끔 막고 있어. 회사를 위해서 주식회사를 위해서 라고 했더니 둘이서 뒤에 가서 야 진짜 상법이 막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환을 못 해주면 야. 그러면은 너 위약금 내. 근데 그 금액이 더 징벌적으로. 더 왜냐하면 이게 왜 이 계약서에는 없는데 제가 사실은 또 뭐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예. 이 계약에서 상환 이율이라는 게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예. 연복리 3%였어요. 원래는. 원래는. 어.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있었다면 예. 연복리 3%만 내면 돼요. 회사가 예. 그냥 예. 우리 예. 나가 환불해줘 하면 환불하면 3% 이자 주고 나가면 그렇죠. 되는데. 원금 플러스 연복리 3% 이자 받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갑자기 원금 플러스 연복리 15%를 위약금으로 내. 이야. 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애매해요. 근데 이건 별도의 합의이기 때문에 상법의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별도의 합의 자체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무효는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야 이러면은 니네가 이렇게 정하면 상법에서 그게 정한 취지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법의 취지에 반해서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툴려지는 있다. 다툴려지는 있고 대법원 이건 그러니까 지금 1심이지만 예. 법원이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원래 저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원래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배당 가능 이익이 없다는 건 회사에 돈이 없다는 네, 뜻인데 네, 네. 돈이 없는 회사 너는 돈이 없으니까 더 징벌적인 위약금을 내라는 예. 조항은 사실은 그냥 계약서만 보기에는 오 뜨악해 예. 보이는데 위약금을 내야 되는 주체는 법인이에요? 법인인데요. 자 밑에를 보세요. 저런 또 없지? 다시 한번 사항을 보면요. 원래 저런 것들이 있나? 이해관계인은 회사와 연대하여 본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이해관계인이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이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기도 해요. 대표이사는 이해관계인은 그쵸 맞는데 최대 주주면서 대표이사인데 이해관계인은 사실은 예. 누구를 설정하냐면 보통 대표이사나 창업자나 최대 주주나 그러니까 회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인으로 넣는 거예요. 개인을. 예. 그래서 개인한테 사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투자 계약은 회사가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투자금은 투자자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 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와 스타트업과 투자자만 당사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투자 계약서는 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 대표이사나 창업자 같은 개인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되고 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키홀더라는 용어로 포함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회사와 투자자 간의 계약만으로 하면 대표이사 개인은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은데 예. 그래. 이게 이제 힘드니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투자 계약서에 넣고서 야 너희 나한테 월마다 나한테 경영 보고해, 예. 분기마다 보고해, 어. 뭐 후속 투자 받을 때 나한테 사전에 동의받아. 이런 식 그다음에 이렇게 손해배상, 위약벌, 위약금 이런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해. 이런 거를 창업자나 이런 그런 최대 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유일하게 뭐냐면 계약서에 당사자에 넣는 거예요. 이걸 안 넣으면 상법상은 부담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계약의 당사자에 넣고서 이것저것을 네가 책임져라고 한 건데 근데 여기 그래서 근데 사항에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연대하여 본조했다는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 예. 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이 없어서 이제 상환을 못 해주면 네. 그럼 이거는 위반된 거니까 연봉리 15%까지 해서 위약금을 내. 근데 회사가 우리 돈 없는데 돈 나갈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항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너는 회사하고 연대 책임이 있으니 네가 원금 5억 플러스 연봉리 15%를 내. 라고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예. 근데 판사가 보니까 맞아요. 계약서는 있어. 네, 계약서 있어요. 그거 맞네 하고 지급명령 결정을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이제 부들부들하면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너도 같이 책임져라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말씀하셨던 네, 대로. 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는데 네가 회사에 돈이 없었을 때 더 징벌적인 위약금을 내. 요게 좀 특이한가요? 요 계약서에서? 일단 아니면 일반적으로도 요것도 다 들어가나요? 자, 보통 이 조항은 2017년도에는 많이 그래도 상당히 있었던 조항이에요. 실제로 요런 제가 조항은? 알기로는 예. 어반베이스에 이 조항과 거의 유사한 조항을 갖고 있는 다른 아. 투자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다른 투자사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 입장 제가 그들을 뭐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예. 대표이사가 사실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가 망하면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신한캐피탈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요 조항이 나중에 최근에 이제 2017년부터 8, 9, 20, 21, 22 하면서 점점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대표자들한테 조금씩 친화적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이해관계인한테 소송을 제기할 거면 책임을 물을 거면 이해관계인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물을 수 있다. 라도 그렇게 바뀌다가 계약서가 요즘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물을 수 있다. 중과실은 거의 고의하고 똑같이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바뀝니다. 계약서가. 이해관계자는 넣었지만 네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런 게 있을 때만 그 네. 대표이사한테 책임을 묻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만약에 있었잖아요. 여기 예. 보면은 이해관계는 회사 연대하여 본조했다는 책임을 부담한다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경우 뭐 고의 또 이 본조에 따른 의무 위반이 본인의 귀책 사유 또는 본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했다면 할 말이 많은 거죠. 야 나는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에 돈이 떨어져 갖고 가능이게 없어서 너한테 못 준 건데 나는 귀책 사유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항이 이때 당시에는 없었고 근데 이때도 사실은 그런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부담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많이. 근데 이 계약서가 좀 강한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계약서. 나쁜 계약서죠.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안전한 계약서.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벤처 캐피탈도 있고 하지만 신한캐피탈은 되게 큰 투자 회사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럼 그 보통 이런 게 이제 표준 계약서 내지는 그냥 업계 통용 계약서 그런 걸 텐데 할 때마다 처음부터 1조부터 쓰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 돌아다니는 계약서가 그럼 그때 시대상을 반영하든가 맞습니다. 시대별로 달라요?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그럼 멋 모르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있으니까 좀 노련한 투자자들이 이른바 과거 투자 계약서 과도하고 좀 창업자 입장에서는 나쁜 계약서로 들이밀다가 뭐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그럴 수 있죠. 보수적이고 이게 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테니까 그러다가 한두 명이 조항을 보고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쪽 커뮤니티에 야 이런 거 좀 너희 조심해 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이제 문구가 바뀌어가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고 점점 스타트업 친화적인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스타트업 친화적이에요. 제가 이제 그쪽 업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은 한국보다 훨씬 친화적이어서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리고 여기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계약서에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예. 그 조항이 미국은 사실 풋옵션 조항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은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가 실리콘밸리는 10% 미만입니다. 한국은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가 한 7, 80% 돼요. 거의. 근데 미국은 상환권이 없는 전환 우선주 투자. 그냥 알짜로 투자. 나는 그냥 알짜로 완전 주식 또- 주주야. 근데 이제 전환권은 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도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가 한 70%, 예. 상환권이 없는 전환 우선주 투자가 한 30% 정도 돼요. 예.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미국 실리콘밸리는 전환 우선주라고 상환권이 애초에 없는 전환 우선주 투자가 9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투자자하고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상환 전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이. 어. 그러면은 기존의 한국 투자자들이 이 스타트업한테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물어봐요. 예. 그럼 여기는 그 상환 전환 우선주가 RCPS인데 영어로 예. RCPS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미국 VC가 RCPS를 모르는 VC까지 있고요. 이게 뭐야? 네. 니네는 상환권이 있는 주식을 투자해? 어. 라고 하는 반응이 정말 많아요. 미국은 대부분 CPS라고 해서 전환 우선주 투자예요. 상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쪽은 아니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상환권이란 건 사실은 그러니까 사채를 투자하면 환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주식 투자는 그 주식을 매각해서 돈을 벌어야지 주식을 반납하고 환불받는 상환권으로 가는 거는 좀 스타트업한테 좀 불리하다 과도하게 이런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미국은 실리콘밸리 제가 몇 년 전 통계였는데 5% 정도고요. 그 상환 전환 우선주가 예. 95%가 전환 우선주예요. 상환권이 없는. 근데 한국은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대 책임을 미국도 묻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런데 위약벌이 영어로 페널티거든요. 예. 근데 미국 법에서는 페널티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예, 했을지언정 그래도 무효다라고 판단된 경우가 많아서 미국 계약서에는 페널티 조항, 즉 위약벌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훨씬 많습니다. 써도 인정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애초에 아니 미국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밑줄 긋고 페널티라고 했는데도 불공정하다는 야 이건 공정하지 않은 계약이니까 안 된다고 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계약서 검토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미국 계약서 검토할 때 페널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한국 계약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미국 회사한테 전해주세요. 예. 전해줄 때 위약벌 조항이 있으니까 페널티 번역해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미국에서 야 이거 미국에서 어차피 무효인데 지우자.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저도 미국 변호사는 아니니까 미국 변호사한테 같이 논의를 하면 예. 아 맞다. 미국은 페널티가 거의 무효로 해석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거 되게 신기하네. 그러면 계약 당사자들은 그게 무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래 우리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더 강력한 그 양쪽에 벌칙을 주고 그쵸. 이 계약 꼭 지키도록 무조건 하자 이행하겠다. 라고 하고 도장 찍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예. 이게 계약의 자유 내지는 계약의 원칙을 오히려 훼손하는 건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자율성을 존중하니까 오히려. 사적 자체의 원칙 훨씬 존중해서 예. 웬만큼 불공정하지 않으면 인정해 줄 것 같은데 네. 미국 법리는 기본적으로는 페널티는 과도하다라고 보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 그러니까 계약서 쓸 왔고요. 때는 반드시 예. 그 변호사 대동하라는 얘기네요. 다만 미국 투자 쪽은 한국보다 훨씬 더 규제가 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덜한 대신에 사적 자치로 갔을 때 현저히 불공정은 무효로 간다라는 오케이.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근데 알겠어요. 사실은 이런 의문들, 이런 계약 조항을 보니까 좀 무섭잖아요. 예. 만약 두 분이서 대표라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무섭을 무섭습니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올리신 텔레그램 방인데 예. 대표님이 아하. 이제 어반베이스의 임원들 텔레그램 방인가 봐요. 예. 여기서 연대보증 항목들을 다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거 있어도 연대보증 조항 실행 안 할 테니 다음 투자계약부터는 빼는 걸로 하자. 이번에는 넣자. 라고 아주 과거에 2017년이겠죠. 이때 신한캐피탈이 얘기했다. 그걸 얘기한 게 증거가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투자 심사역한테 듣고 와서 야
그렇답니다. 실행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자. 이런 대화가 남아 있었대요. 최근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올리시면서 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내가 믿고 했는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지금 초록색이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님의 발언이고 그런 거 근데 그쵸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하주 대표는 텔레그램 방일 거니까 델리티드 흰색이- 어카운트가 본인 건 아실 거. 이거는 이제 자기 같은 임원, 동료 임원일 거예요. 아니면 뭐 저 신한캐피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반베이스 아니야. 시레벨 방이니까. 예, 시레벨 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있겠지만 여기도 있지만 큰 하우스들은 아직 연대 보증 많이 넣긴 해요. 근데 맞아 이때 많이 넣었던 분위기는 맞고 다만 예. 연대 보증을 넣더라도 이해관계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연대에서 책임지게끔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네요. 진짜 연대보증은 꼭 넣으려고 하더군요. 네. 제가 저희도 RCPS 투자를 한번 받아보려고 뭐 좀 그러다가 말긴 했습니다만 언더스탠딩. 네 대표이사의 그 투자 연대보증이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 우린 못한다. 그게 우리 업계 관행이야. 네. 그러시더군요. 네. 허허. 맞아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넣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이해관계인을 당사자에 넣는 거니까 그 이유예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해관계인한테 책임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묻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사업하다가 시절이 네. 하수상해서 사업을 실패하면 내가 집 팔아서 다 갚을게가 네. 그게 무슨 투자금입니까? 그게 무슨 투자예요? 사채지. 그럴 거면 내가 예. 대출을 받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관계인한테 적어도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가 있어야 정말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해야 책임을 묻자라는 거지. 예. 이거를 아무런 이유 없이 책임 묻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그럼 요즘도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는 하나 그 연대보증이 작동하는 조건이 고의나 중과실이 네. 있을 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보면 신기한 거는 이제 대표님이 이번에 소송을 당하시고 당시의 담당자한테 이렇게 하소연에 지금 그분이 퇴사하고 딴 데 계신가 봐요. 신한캐피탈에. 예. 아, 그분한테 당시에. 이렇게 길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사업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독립해서 사업하는 중이라 힘내십시오 대표님이라고 오고 이제 끝난 거죠. 이분은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옛날에 내가 신한캐피탈 다닐 때 그때 회사에서 주는 계약서를 갖고 와서 맞아요. 도장 받아오라고 해서 도장 받아온 건데. 그러니까 대표님 그런 얘기 입장에서는 하겠죠. 서운할 수 있겠지만 또 그분 입장에선 예. 그쵸? 뭐라고 해야 되나. 하하.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사적 그 자치의 원칙 내지는 계약서에 써 있는 문구는 계약서대로 실행이 돼야 하며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에 무게를 두는 쪽이긴 하나 네. 근본적으로 이게 그 계약서를 뜯어 보니 이게 대출 계약과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할 거면 그냥 대출을 받아서 혹시 그 돈 쓰고 회사가 잘 되면 그 업사이드를 내가 먹는 게 낫지. 이건 업사이드는 업사이드대로 다 주고 투자니까. 네 맞아요. 이게 안 되면 내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거라면 내가 내 집 담보로 5억을 빌리고 말지. 그럼요. 이런 계약은 이상한 계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돈을 빌리면 지분 희석이라도 안 되니까 그 말이죠. 그쵸?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내가 내 집 담보로 돈 빌려서 내 집은 늘리고 말지. 네, 어차피 맞아요. 리스크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의 법원처럼 야 이거는 좀 이상한 계약서다 처음부터. 그런 거가 작동을 안 하나요? 우리 예를 들면 예. 그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아닙니다.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으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우리 1년만 삽시다. 진짜 1년 후에는 우리 아들 들어와야 돼서 안 돼. 서로 도장 찍고 뭐 뭘 해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세입자 보호를 더 맞아요. 해야 되라고 해서 맞아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면서요. 근데 그건 이건 정말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수의 국민과 다수의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다수를 갖다가 보호하는 법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근로기준법,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는 우리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두텁게 보호하지만 네. 사실 스타트업 투자란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다수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텁게 보호하는 거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사적 자치를 좀 저해한다라는 측면은 있어서 그렇게까지 강한 조항은 사실 없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인이 너무 좀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딱 이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개정이 돼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벤처 투자법이에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예. 벤처 투자법에서
이 벤처 투자법은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여러 투자 회사가 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하도 투자 회사 종류가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세요. 예, 그런데 일단은 벤처 투자법이란 법에서는 개인 투자 조합, 창업 기획자, 벤처 투자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에요. 창투사들. 그다음 벤처 투자 조합. 이렇게 4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소관 기관은 중기부예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사모펀드, 이 사모집합투자기구 이런 것들이 다 사모펀드예요. 얘네들을 규정하고 있고 얘네들은 금융위원회예요. 소관이. 여신법에서는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신기사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을 규정하고 있고 이거 금융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벤처투자법에서 요 벤처투자조합, 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예. 그 경우에는 이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애들을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예. 아래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 거예요. 예. 니네 투자할 때 이런 거 하지 마 이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5호에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하지 마. 라고 대통령령이 뭐냐면 뭐 또 여기서 투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거라는 네, 거죠. 그쵸. 투자하는 쪽에서. 근데 그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가 아니라 벤처 투자 조합인 경우에 예. 그때 벤처 투자 조합의 자산 운영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처의 해치 우려가 있거나 쭉쭉쭉 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그거 하면 안 돼. 예. 그럼 또 그걸 고시하는 행위 또 찾아야 되네. 찾아야 돼.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맨날 이런 거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거기다 써주면 되지 왜 자꾸 거길 가라고 그래. 네, 그럼 또 이 고시를 또 찾아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네. 그럼 이제 벤처 투자 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이 그 고시예요. 예. 고시 치면 안 나와요. 그 고시가 이름이 뭔지도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행위 제한에 이게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되냐면 벤처 투자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예. 벤처 투자 조합이 투자한 업체 스타트업이죠. 예.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어반 베이스가 부담해야 될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요 제3자가 누구냐면 3자가 애매하네. 대표이사 포함입니다. 이거는 삼자에? 이견이 없어요. 제3자는 어반 베이스 외의 모든 자는 제3자예요.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예, 이해관계인도 그러면 저거에 따르면 이해관계 못하죠. 연대책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만 다만 있어요. 다만이 있잖아요. 다만 아래는 고의 중과실이 제3자한테 있으면 다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가나다라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다라는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릴 건데 나쁜 행위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뭐 투자금 딴 데 빼돌렸다. 예, 뭐 이런 네. 것들. 투자 계약에서 투자금을 넣기 전에 회사와 그 이해관계인이 해놔야 될 선행 조건들이 있어. 너 이거를 하면 내가 투자금 쏠게. 예. 근데 그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했으니까 투자금 줘. 이거 사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한 행위. 그러니까 투자 계약에서 진술과 보장이 거짓으로 하기. 이건 뭐냐면 니네 회사 자산이 어떻게 돼? 뭐 소송 걸린 거 있어 없어? 니네 회사 분쟁 없어 있어? 이런 건데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면 그게 진술과 보장이에요. 내가 우리 회사 상황을 진술하고 보장했는데 거짓말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투자 사기예요. 다는 투자금의 사용도 위반한 경우 이 돈은 연구개발만 써. 이 돈은 뭐만 했더니 갑자기 대출을 갚는다거나 횡령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라가 투자 계약에 반해서 이해관계인 주식을 처분하는 뭐냐면은 투자 계약서에서 야 대표이사 너 지분 네가 막 팔면 이 회사가 떨어지니까 너 투자자한테 동의받고 팔거나 어떻게 팔아라고 정했는데 예.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인한테 제3자 이해관계인 포함된 그 제3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가나다라는 요번에 우리 그 어반베이스의 대표님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표님은 성실하게 경영을 이행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성실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경영이 위법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 신한캐피탈도 주장하지 않아요. 예. 신한캐피탈도 경영을 뭐 위법하거나 횡령해서 책임을 묻는 거라고는 주장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나다 라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대표 입장에서는 나 이거 해당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게 시행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예, 그리고 대표님 그 신한캐피탈은 벤처 투자 조합이 아닙니다. 신한캐피탈은 벤처 투자 조합이 아니라 신기사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 대표께서 중기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나 이거 이런 상황이다. 민원을 넣었어요. 나 이거 이런 벤처 관리 규정을 보면 이런 경우는 연대 측은 못 묻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빼고는 나 그건 못 묻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뭐라고 왔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벤처 투자, 그러니까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소관은 중기부가 아니죠. 그럼 답이 어떻게 오냐면요. 이렇게 옵니다. 중기부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그럼 중기부는 야, 신한캐피탈은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어 없어가 아니라 신기사야. 금융위원회 소관이야. 우리 소관 아니야.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 예. 아. 그렇게 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답은 왔어요. 이 규정은 신기사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건 벤처 투자 조합만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적용 대상 그래서 신한캐피탈은 이거 적용 안 돼라고 야. 답이 왔어요. 그럼 이제 어차피 이게 적용됐어도 이건 옛날에 시행됐으니까 요즘에 시행됐으니까 적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신한캐피탈은 이거에 적용되는 대상도 아니었다. 야, 저건 진짜 좀 문제가 있네요. 어차피 다 벤처에 투자하는데 기준은 하나로 통일해야지. 여기는 중기부 산하라고 중기부 것만 별도로 이건 안 된다고 해놓고. 근데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따지면 또 되게 좀 그런 건 저는 이제 어디 강연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책 토론을 가면 하는 말인데 그럼 적어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벤처투자법에 따른 개인투자조와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은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대 보증이 연대 책임을 묻는 게 4개 빼고 이제 안 된다라고 한 이 조항은 예. 이것 중에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거에만 적용되게끔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벤처투자, 그러니까 창투사나 엑셀러레이터가 창업기획자인데 창업기획자나 얘네들이 투자한 투자 계약은 예.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입법에 미비가 좀 있네요. 그래서 예, 입법 취지가 옳다면 맞습니다. 그건 확대. 야, 이거 저 어반 베이스 방지법이 나중에 나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와. 적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고 있는 요 투자 회사들을 투자 비클 예. 개인 투자조합, 창업기획사,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 벤처투자조합만 그게 적용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하고는 이거는 또 관계는 또 없다. 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 프로님께 말씀하신 이거 법에서 막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했는데 막는 게 있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법으로 막혀 막아준 있는데 영역도 있는데 요건 또 일부. 해당이 안 된다. 신한캐피탈은 그 영역에 포함되는 금융회사가 아니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소송이 제기됐고 이의 제기를 그러니까 지급 명령 신청이 돼서 결정이 났고 이의 제기를 했고 소송까지 갔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3프로 TV 언더스탠딩 나오기 위해서 이제 막 알아보다가 사건 번호를 대표님이 이제 올리셨단 말이에요. 사건 번호를 들어가 보니까 그럼 예. 이제 기록은 못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나와요. 근데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신한캐피탈이 변경했다는 얘기가 떠 있어요. 청구 원인이란 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예, 예, 청구한 예. 근거. 그럼 이제 상환권을 행사했을 때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상환을 못한 거에 대해서 위약벌을 회사가 내야 되는 거를 대표가 연대 책임한 거. 이게 이제 청구 원인이었잖아요. 예. 근데 추가가 됩니다. 뭘 추가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풋옵션 조항의 원인을 추가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상환권과 별개예요. 아까 상환권은 환불해달라고 내 하는 주식을 사가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돌려줄 테니 이자 붙여서 상환해줘라는 거고 예. 결과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은 내 내 주식 주식을 사가게. 팔 테니 내 주식을 강제로 예. 사라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다만 어쨌든 간에 사가면 방식이 다른 거네. 상환권에서 주식을 주면 주식이 없어집니다. 소각돼요.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은 자기 주식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쨌든 알겠어요. 약간 결과가 달라도 거의 그 채무자 입장, 사는 사람 입장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 예. 이 주식 매수 청구권도 버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표준계약서 버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버전이 2017년에 가장 많았던 버전이에요. 예. 아마 이 계약 조건하고 거의 똑같을 겁니다.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거의 95% 똑같아요. 이 조항하고. 예. 그런데 이걸 보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풋옵션, 있고 무조건 풋옵션이네. 사야 돼요. 풋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풋옵션입니다.
그럼 각호의 사유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아까 전에 상환권에 대해서 못했고 연대 책임도 못했고 그러니까 위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또는 회사가 해산, 청산, 파산, 회상되는 경우. 근데 파산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은행 거래 정지 등 부실 징후 기업으로서 인정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나 3개월 이상 영업 못한 지금 회사가 망했잖아요. 망할 것 같은 회사한테는 풋옵션을 그쵸.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진짜 무서워요. 이 조항은 보세요. 투자를 받으면 돈이 어디로 가요? 그 회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은요 100원도 못 받아요. 네. 물론 월급으로 받겠죠. 그 회사가 투자금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월급으로 받겠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주식을 회사나 이해관계인 중 선택해서 네가 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택이 무서운 거구나 예. 저게. 그러면 회사가 잘 되면 아무리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투자자는 절대 회사나 이해관계한테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데 회사가 망해갈 때 회사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이 풋옵션 행사를 하려고 해요. 예. 근데 회사가 돈이 없는데 회사가 어떻게 이걸 사줘요, 어떻게 저걸? 사요? 그럼 누구한테 행사를 하겠어요? 이해관계인한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은 이 투자회사한테 예컨대 이번 사건에서 5억을 받았을 때 이 어반베이스가 그걸 이해관계는 100원도 못 받고 그냥 월급을 좀 나눠서 받았겠죠. 예. 근데 이 주식을 사야 되는 당사자는 이해관계인이 5억 플러스 이자를 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연대 책임과 동일한 효과네요. 사실상 동일하죠. 근데 이 버전이 이제 예전 버전이에요. 예. 이 버전이 예전 버전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얼마에 사가. 그랬을 때 매매 이행일 즉 매매 주식을 다 사갈 때까지 연봉이 15%. 그러니까 이걸로 사가. 똑같네요. 아까 위약벌하고 똑같네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 매수 청구 아까 전에 연대 책임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두 개나 주는 건 왜 그래요?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조항 자체를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상환권 조항에도 그 조항을 넣고요. 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그냥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또, 그리고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야, 거예요. 절대 갚아야 맞아요. 돼. 근데 갚아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부담해야 약간 되고. 다르긴 하지만 같이 넣는 거고요. 예.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상환권의 그 연대 보증 조항이나 그 조항이 상환권은 있지만 조기 상환권이나 그 조항이 없어져요. 예. 요즘 계약서는. 예, 예. 그리고 풋옵션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럼 똑같네. 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러면 이거는 예전 버전 풋옵션이잖아요. 예. 강력해요. 이거는 진짜. 그런데 선택하여를 빼면 되겠네. 요즘 네. 버전은 예, 어떻습니까? 심지어 보세요. 이 조항 이런 아까 그 첫 번째 버전인데 똑같은 버전인데 아까 선택해서 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 선택해서 사는데 회사를 선택했는데 회사가 안 사잖아요. 그럼 또 이해관계는 연대하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관계는 선택하면 되는 건데 회사를 선택했는데 회사가 안 사면 이해관계를 다시 선택을 해도 되는데 선택을 안 하고 또 연대했잖아. 그럼 이 똑같은 조항도 거네. 6항에 또 있는 거예요. 와, 예. 나쁘다. 철저하다 정말. 그런데 또 다른 조항에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잖아요. 다른 조항에. 그럼 이거를 풋옵션 행사에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샀어요. 그럼 나는 샀으니까 끝났지라고 해야 되는데 7항에 야 주식 매수 청구해서 이거를 샀잖아. 그래도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또 할 수 있어. 미쳤어. 딴 조항으로. 와. 이 조항이 진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예전 조항은 요즘엔 이런 거 없어요. 진짜로. 이런 게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전 조항은 와. 진짜 무서워요. 야 그 예전이 무슨 조선 얼마나 조선 예전이야, 전기도 그게. 아니고 얼마나 예전이에요, 도대체? 2017년이면 7년 전인데 네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2017년 조항 중에서도 좀 강한 조항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예전 버전이고 요즘 버전이에요. 이 요즘 버전이 있는데 요즘 버전 요즘 봅시다. 버전은 예. 일단은 투자자는 회사한테 먼저 회사에게 1, 2, 3, 4, 5, 6, 7 정도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풋옵션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투자금 뭐 선행 조건 충족 안 됐을 경우 진수거부장이 거짓인 경우 용도 위반되는 경우 지금 약간 이거는 훨씬 더 덜해요. 일단 수위가. 그리고 이건 회사한테 할 수 있다고 써요. 일단. 그리고 야 회사는 이렇고 이 항에다가 이해관계를 따로 규정합니다. 예.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게 있는 경우에 1, 2, 3, 4, 5를 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한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1, 2, 3, 4가 뭐냐면요.
이거 요즘 버전 1, 2, 3, 4가 아까 벤처 투자 조합이 연대하지 마라. 예, 하는 근데 거. 4개 예가 있어. 4개는 연대 책임 할 수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그 4개 있죠. 그것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책임지는. 예. 그리고 경우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정말 나쁜 경우. 아. 이해관계인이 누가 봐도 이 사람 나쁜 놈이다. 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1, 2, 3, 4 거기다 5호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거짓말한 경우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말한 경우와 그쵸. 그냥 거짓말한 경우와 예. 구별이 있을 텐데. 진술과 보장상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 만약에 우리 3% 언더스탠딩 우리 회사가 예. 이제 투자 받을 때 예. 뭐 자산, 뭐 채무, 뭐 이것저것 해서 한 1000가지 사항을 다 적으라 그래요. 네. 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요. 그랬는데 사실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 회사지만 우리 회사가 지금 체납한 게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만 모를 수도 있고요. 예. 근로자의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런 경우도 특허권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 진술과 보장해야 돼요. 예. 근데 나중에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은 나 없는 줄 몰랐어. 사실은 알면서 거짓한 경우도 있지만 나도 이런 줄 몰랐어. 네, 나도 몰랐어. 나도 우리 회사가 이런 줄 몰랐어. 나도 특허권이 무효가 될 줄 몰랐어. 예. 이런 경우는 모르고 거짓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의 이런 또는 경우는 괜찮아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네, 그런 그럼 거는? 괜찮다. 그럼 모르고 했다는 거를 어떻게 혹은 알고 증명해요? 했다는 그거를- 거를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갖다가 투자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알고 그랬음이 뻔해. 예. 왜 이런 상황 그쵸. 때문이야를 투자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 줘야 고의 되는 또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다는 걸 개입하기 되게 어렵겠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항 그래서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관계자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계약서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예요. 차이네. 예. 심지어 이거는 거꾸로 악용도 되겠다. 예를 들면 예. 뭐 회사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깜빡했네, 실수네, 내지는 내 기억을 잘 못했네. 이건 실수야.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과실인데 중과실 아니야. 예. 근데 보통 아까처럼 특허가 나중에 무효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좀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있고 체납 통지서가 이미 회사에 다 와 있고 예. CFO가 다 이미 확인하고 있는데 나 몰랐는데?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로 이해관계인 대표가 입증해야 될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거야 판사가 판단할 그렇죠. 거라는 거죠? 판사가 판단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야 CFO가 체납된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근데 나 진짜 답답하다. 들으면서 답답한데 이 지금 어반베이스의 대표는 네.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수식어도 없고 네. 그리고 이해관계 연대 책임도 있고 풋옵션도 있고 이걸 왜 사인했을까요? 그때는 이거 다 사인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왜 이런 사인을 해? 도대체? 사실 조금 많이 사인하는 분위기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투자회사가 예. 이렇게 스타트업한테 소송까지 제기하거나 가압류 아무리 계약서에 이제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위약벌 풋옵션 기한전 상한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하면 이렇게 되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100건 중에 많아야 5건 미만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소송- 망했을 때 아, 이게 투자자들도요 예. 평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자기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VC인데 예. 회사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다 소송을 회사가 잘 안 되면요. 웬만하면 소송 걸 만한 게 있어요. 이게 잘 예. 보면 예. 그때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 투자자한테는 투자를 안 받습니다. 스타트업이 절대 안 받습니다. 무서우니까. 예, 무서우니까.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아까 전에 그 텔레그램 방에서 네. 그 신한캐피탈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사실 안 한대. 이거 이해관계한테 소송 안 한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예. 맞아요. 실제로는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할 거면 그거는 오히려 계약서를 왜 써요? 실제로 그런 안 말- 할 그쵸.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신한캐피탈 쪽에서 보면 네. 신한캐피탈의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회사도. 네네. 그럼 주주를 대리해서 업무를 하는 투자 담당자가 계약서 이렇게 받아와 놓고 회사가 망해서 뭐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네, 네.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네. 이거를 당신이 왜 임의로 소송을 안 해서 봐주고 말고 그래? 네. 혹시 뒷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신한캐피탈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예. 이거 소송을 제기 안 하면 업무상 배임이다. 배임이다. 네,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예. 많은 벤처 캐피탈들은 업무상 배임을 그동안 계속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근데 이것도 정확한 판례가 없어요. 뭐냐면 업무상 배임의 요건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근데 성실 경영을 했고 열심히 경영을 하고 나서 회사가 잘 안 된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해주고 파산까지 가는 투자사가 동의를 해서 파산까지 갔을 경우에 그거는 그냥 상호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업무상 배임까지 봐야 되냐라는 부분은 그런 이견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왜냐면은 이걸 갖다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모든 걸 다 소송을 제기하는 게 과연 이 투자사한테 이로운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만 배임에서 벗어날 수 있냐. 경적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이제 법 쪽의 공론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봐요. 근데 신한캐피탈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신한캐피탈이 그 투자팀이 투자를 했고 추심팀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니까 투자팀은 그냥 투자한 거고. 야, 우린 투자했고 이게 어반베이스가 잘 안 돼서 파산한 다음에 파산한 회사들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추심팀한테 기계적으로. 예. 기계적으로 넘겼는데 이제 거기서 기계적으로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건 오른손으로 사인하고 난 왼손으로 때렸으니까 괜찮아 하는 얘기지. 그게 무슨 의미가 그쵸. 있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스트레스인데. 대기업이어서 그렇다고 주장을 해요.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한테 그렇게 어디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고 양해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월급쟁입니다. 그 얘기겠죠. 예, 맞아요. 딱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업무상 배임의 여지가 있어서 불가피했다. 그 다음에 추심팀에서 했다. 추심팀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투자계약서에 따른 추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신한캐피탈이 돈 빌려주고 안 갚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자동적으로 추심을 하는 그런 소송을 대부분 하거든요. 한 100건을 하면 대부분 다 100건이 그런 건이고 이렇게 어려운 뭐 신주 인수계약상 뭔가 추심하는 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고 RCPS가 우리나라가 예. 많다는 건 네. 벤처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뭐 RCPS도 투자 상품 하나니까 네.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많다. 그럼 네, 네. 투자도 하고 안 되면 상환 환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선 좋은 상품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말은 여전히 스타트업이 투자받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골라 그냥 다음에 오시고요 줄을 쓰세요 이러면 RCPS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RCPS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건 맞아요. 투자 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투자 생태계 자체가 처음에 RCPS나 CPS 상환권 전환권이 도입된 다음부터 기본적으로 상환권이랑 권리까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분위기 스타트업 생태계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 이 상환권이란 게 예전에는 이렇게 기한전 상환 못하면 위약금, 위약금 못하면 연대보증 이런 조항이 다 들어가니까 예. 상환권을 규정하고 그런 식으로 다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권이 있으면 무조건 좋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가능,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위약금 이런 상환 못하면 위약금이다, 상환 못하면 연대보증 이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수한 상환권 권리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풋옵션 조항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풋옵션으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렇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환권은 배당 가능이 있어야지만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배당 가능이 있는 회사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비상장 스타트업 중에서 배당 가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회사는 이미 밸류가 회사 가치가 막 올라갈 정도로 좋은 회사예요. 매출이 많고 예. 그런 회사는 요 투자 가치 5억 원 이런 초기 단계 투자를 하잖아요. 예. 이미 그 주식은 가치가 2배, 5배, 10배가 뛰어 있어요. 예. 그럼 2배 뛰면 200%죠. 아까 상환 이율이 보통 5에서 6%, 7%, 8%거든요. 10년 기다려봐야 50%,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 가능이익이 넉넉할 정도의 회사에 투자를 잘하는 투자자는 상환권을 행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미 그 주식은 몇 배가 뛰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언제 상환권 행사하고 싶냐? 회사 나빠질 회사가 때. 비리비리할 때 배당 가능이 없어. 이게 대다수의 스타트업이거든요. 여기에는 상환권 행사하고 싶은데 행사를 못 해요. 배당 가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10년 좀 넘게 변호사를 하면서
상환권 행사하는 업무를 한 번 해봤고요. 예. 저희 로펌의 이제 25년 된 대표 변호사 선배는 예.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아, 상환하는 걸. 예,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일이 안 벌어지니까. 안 벌어지는 거예요. 상환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 회사는 이미 잘 돼 있고 상환권 행사하고 싶으면 배당 가능이 없어요. 돈이 상환권 없어. 행사를 돈이 못한- 없어. 그러니까 상환권이란 권리가 무슨 실익이 있어? 아. 풋옵션이 있으면 됐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두 번째는 그 오늘의 집을 서비스하고 있는 버킷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가 예전에 한 1년 전 몇 개월 전에 논란이 됐던 게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 왜 높아졌냐면 상장 준비를 하면서 회계 기준을 IFRS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꿨거든요. 예. 비상장 회사는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국제 회계 기준을 바꾸면 상환권이 있는 주식은 원래 자본 계정인데 상환권이 있는 주식은 일반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본 쪽으로 갔는데 IFRS는 부채로 봐요. 왜냐하면 상환권이란 거는 돈을 갚아야 되니까 부채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ICPS 상환전환 우선주가 부채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의 집 버킷플레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1,000억 넘게 ICPS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를 받았었어요. 예. 그게 예전에는 자본에 잡혀 있다가 상장 준비를 하면서 회계 기준을 바꿨어요. 예. 국제로. 예. 그러니까 갑자기 부채 비율이 높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기사가 뜹니다. 그때 위메프 사태가 일어났을 그 당시인데 야 버킷플레이스도 플랫폼 회사니까 망하려나 보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떠요. 예. 논란의 여지는 있네요. 근데 그게 근데 배당 가능이 거기가 없을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채 비율은 일반적인 사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진 부채가 아니라 ICP에서 상환전환 우선주의 부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반 다른 회사의 부채 비율과 다르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투자자들은 이걸 보니까 내가 어차피 모든 투자 회사도 똑같습니다. 상환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행사한 적도 없는 상환권이 굳이 계약서에 포함되니까 상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국제 회계준을 바꾸는 순간 내가 부채 투자한 비율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요? 높아져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역들이 투자 회사들이 그럼 내가 그동안 기계적으로 과거 선배들이 해왔던 계약서 똑같이 했는데. 상환권을 넣어서 투자를 해왔는데 행사도 못하고 부채비율만 높아지면 내가 이거를 왜 RCPS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상환전환 우선주가 90%, 전환 우선주가 10% 이게 예. 점점 8대2, 7대3 이렇게 바뀌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전환 우선주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아직은 그래도 전환 우선주는 뭐예요? 뭘 상환권이 전환하는 없는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 상환권만 쏙 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와 전환은 뭘 보통주의 전-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뭘 이제 전환해?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거고 예. 전환 우선주는 의결권, 배당권, 전환권, 우선권이 있는 건데 예. 물론 의결권이 없는 전환 우선주도 있긴 해요. 그럼 예, 그건 예. 예외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주식인데 뭘로 전환해요? 주식인데 예. 이 전환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사채였다가 예. 전환 그쵸. 주식으로 바뀌는 이거 원래 거죠? 주식인데. 전환 우선주는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써요. 우선주였는데 일반주로 전환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99%의 계약서는 보통주로 전환. 보통주로 전환합니다. 근데 뭐 한 1% 정도나 0. 몇 프로는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안 바꾸고 또 다른 보통주, 아니 또 다른 전환 우선주나 또 다른 상환 전환 우선주로 전환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거의 없고요. 보통주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주로 바꾸는 대신에 전환할 때 그 주식 비율을 1대1이 아니라 1대 다로 바꿀 수 있게 권리를 줘요. 나중에 보통주 10주랑 네,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희석 방지 조항 이런 걸 넣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배당할 때 자녀재산 분배할 때 우선권을 갖고 가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는 전환 우선주에 상환권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환불 조건까지 붙은 건데. 그런데 우선주로 받아가면 뭐 배당 우선권이 있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변신을 해도 보통주로 변신하는 거고 그쵸. 변신을 안 해도 보통주보다 더 나은 게 없으면 네. 야. 굳이 왜 보통주로 안 하고 전환 우선주로 투자할까요? 상환권이 있는 거는 의미가 다르니까 상환 우선주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전환 우선주를 싹 인수했을 때는 그때 전환권 행사하면 바보입니다. 왜냐면 1대1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전환 우선주를 제가 1,500주를 인수했어요. 예. 그거를 바로 인수하자마자 전환권 행사하면 보통주 1,500주로 가요. 예. 그럼 저는 전환권도 갖다 버리는 거고 우선권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15,000주가 된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후속 투자가
낮은 가치, 저보다 낮은 가치로 투자를 한 경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 투자하면서 한 주당 10,000원에 투자라면 만주를 이제 전환 우선주를 인수했는데 예. 후속 투자자가 한 주당 4,000원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전환권을 딱 행사하면은 계약서마다 좀 다르지만 1억 투자했을 때 제가 4,000원에 인수한 것처럼 전환이 되면서 보통주 25,000주를 인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싼 밸류로 들어온 투자자가 있으면 나도 그 밸류로 바꿔줘. 아하. 희석 방지 조항이에요. 나중에 싼 밸류 들어온 것 때문에 제가 희석이 되니까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호 장치네요. 보호 장치. 진짜 이건 투자자들은 아무 리스크를 안 걸려고 하는구나. 네, 이런 조항이 어마어마하다.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똑같고. 그렇죠. 주식수가 야. 많이 바뀐 거. 이게 전환권. 돈이 우선권은 더 많이 예. 풀려야 돼. 돈이 덜 풀려서 지금 돈 가진 분들이 이렇게 우선 이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전환 우선권으로도 많이 투자해요. 전환 우선주로. 근데 이제 상환권을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안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점점 실리콘밸리 스탠다드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 예. 상환권도 있으면 좋을 텐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5천억 밸류로 투자했다가 상장하려고 하는데 막 1,000억 밸류로 얘기하고 막 그러면 네. 나 그냥 상환해줘. 그럴 수는 있죠. 해야죠. 그렇죠. 회사 돈이 있으면. 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다만 그게 그때도 이제 만약 그런 식으로 상환을 하면 아마 IPO가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환권 행사하기가 참 까다로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예. 왠지 오늘 얘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언더스탠딩의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까? 심란하네. 네. 야. 요즘 스타트업에 이게 이슈군요. 근데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노예 계약이 있었다는 게 너- 보통 뭐- 노예 계약이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연습생 노예 계약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죠. 야 이렇게까지 계약하면 안 되지 않니? 네. 뭐 이런 네. 게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압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뭐 다르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투자해서 내가 요 상환하는 보장도 되고 그러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먹고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그쵸. 그야말로. 예. 그러면 이제 안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미국 투자 계약서는 풋옵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상환권이 없는데 풋옵션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냥 지금 보통주, 리스크가 없는. 보통주. 그렇죠. 예. 당연한 건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또 투자를 받으면 불리한 조항이라도 벤처 투자자로 인정돼서 뭐 이런저런 또 혜택도 있고 하니까 또 그걸 노리고 또 하는 것 같기도 자 한데. 오늘의 교훈이 뭡니까 결국은? 함부로 투자 받지 어떤 말자.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법무법인 DLG에 안희철 변호사님 검토를 받으면 제일 좋고 야 안희철 변호사 안희철 대박, 변호사님 대박. 바쁘면 그래도 법무법인 DLG로 가야지. 그래 맞아요. 어설프게 다른 데서 그 하면 큰일 난다. 네. 네. 그런 교훈을 진짜 대박입니다. 저도 야. 몰랐던 교훈을 야, 아니 감사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엄청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본인 일이니까 아주 구구절절. 후전자 그냥 머릿속이 팍팍 바뀌어 그냥. 전화 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근데 투자를 안 하면 안 하고 안 받으면 안 받지. 너무 이게 무서운 뭡니까 거다. 이게? 어우. 이게 러시안 캐시랑 뭐가 달라? 이게, 무서워. 이게. 저는 다만- 뭐 집도 없으니까 감유할 것도 없겠네.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놓거나 팔았으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이런 소송이 네. 들어오기 전에 네. 아내한테 증여한다든가 그랬으면 뭐 되는 거고. 그럴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근데 있었겠죠. 안 대표님도 근데 월급은 가압류될 수도 있어요. 빠져나갈 구석이었구만. 알겠습니다. 아이고.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님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